화학 반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게 화학 평형을 하려면 가역 반응을 좀 먼저 알면 좋겠다. 자, 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있는데 가역 반응은 말뜻 그대로야. 가역 반응은 정반응이 있고 정반응은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 쪽으로 가는 거. 다시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 쪽으로 가는 거. 와, 다시 그러면 화학 반응이 반응 물질들이 이렇게 있고 그게 새로 변해서 생성 물질로 이렇게 가는 이런 걸 우리는 정반응이라고 해. 반응 물질이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된다는 건 얘가 줄어들고 얘가 새로 생기는 거야. 다시 얘가 줄어들고 얘가 새로 생기는 거야. 걸 정반응이라 할 거야. 다시 물 단어도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자 물질이 되는 거 얘가 정반응이고 할까? 이렇게 가는 게 정반응이고 그러면 정반응이 아닌 되돌아가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얘기할 거고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있는 걸 가역반응이라고 할 거고 이론적으로 모든 화학 반응은 다 가역 반응이다. 이론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다시 실제로는 우리 심심한데 이런 거 해볼까? 녹화는 안 돼야 돼. 재원이가 있는데 재원이를 태워 연소시켜. 자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겨서 사라졌어. 이론적으로 가역 반응이래. 되돌아올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화학적으로 모든 게 다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해.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러면 실제로 돌아올 거냐고 얘기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지. 태웠는데 갑자기 사람이 새로 생길 일은 없을 거야. 근데 그게 확률, 통계상으로는 계산이 돼 0. 몇몇몇 0.0000 몇 프로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이게 이론적인 거고 실제는 이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 얘긴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론적으로 아주 적은 확률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그냥 비가역이야. 그러니까 비가역 반응들을 좀 기억해 놓자고. 대부분 비가역 반응들은 되돌아오기 거의 힘든 반응. 특히 기체 반응, 기체 발생 반응. 그 얘긴 기체 발생이 된다는 건 대부분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는 건 연소를 당연히 포함한 등등등이 실제로 기체 발생 반응이 되는 거지. 석회석의 돌에 염산 같은 거 떨어져. 석회석, 석회암 이런 거에 염산 떨어뜨리는 거. 이런 것들은 되돌아오기 힘든 반응이 되는 거지. 그냥 새로 생기는 물질 중에 기체가 생겨서 되돌아오기 힘든 애들이 있어. 그 다음에 무조건 산염기 반응은 거의 비가역 반응이라고 봐야 돼.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둘 중에 하나가 다 떨어질 때까지 거의 그냥 간다. 거의 뭐밖에 없다? 정반응밖에 없어. 이렇게 기억하자. 정반응밖에 없어. 니네가 알고 있는 게 있다? 중등 과정에서 맨날 진짜 맨날 나왔던 어떤 거? 앙금 생성 반응. 되돌아오기 거의 힘든 앙금 생성 반응. 이런 반응식들이 나와 있으면 얘네들은 거의 뭐라고 보자. 비가역이라고 보자. 되돌아와서 다시 오는 건 거의 힘들어. 그런데 기체 발생 반응에서 연소 외로 니네가 하나는 더 알고 있으면 좋겠는 게 뒤쪽에 이제 산화환원 들어갈 건데 산염기 중화 반응 끝나고 이렇게 할 거야. 얘는 정말 얘가 화학투에서 정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재밌는 곳이야. 어려우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할 수 있는 데가 여기인데 기본 개념 정도까지는 근데 화학투를 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자 금속의 산성용액을 떨어뜨리면 기체가 생기거든. 초등학교 책에도 나와. 뽀글뽀글 기포. 근데 다른 기체랑 틀리게 얘는 수소 기체예요.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어. 그래서 얘도 기체 발생 반응이야. 금속이 산내에 녹을 수 있다. 그래서 새로 생기는 기체는 수소야. 이런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가역이라고 찾자. 그 외에 나머지 반응들은 그러면 전부 다 가역 반응으로 볼 거라는 거지. 가역 반응은 그러면 어떤 건데? 그건 조금 이따 생각하고 책에 있는 45쪽에 있는 비가역 반응의 예들을 좀 봐주자. 비가역 반응의 여기도 얘는 보고 갈까? 가역 반응. 이산화질소 겁나 많이 나올 거야. 이산화질소, 사산화이질소. M2가 이산화질소고 아래쪽 그림.
자, N2가 이산화질소고 그걸 냉각하면 무색으로 바뀌어. 온도를 차갑게 하면 무색으로 가고 온도가 높아지면 자, 온도가 높게 가열하면 색깔이 적갈색으로 바뀌어. 적색이 약간 섞인 갈색 중심이야. 갈색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데 어쨌건 왔다 갔다 가능하다고. 온도를 높이면 낮추면 자 오른쪽에 자 45쪽에 지금 볼 필요 없어. 구리와 이온화의 관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 반응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3번 근데 알아도 광합성과 호흡은 정반응이 광합성이면 역반응은 호흡이야. 반응식 중요하지 않아. 광합성과 호흡은 가역 반응이야. 자 정유석, 석순, 정유석, 석순, 석주 같은 거 만들어지는 게 자, 석회동굴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라고 하면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반응에 역반응이 석순, 석주, 종유석이다. 이게 뭐지? 셋의 이름은 왠지 지구과학 같은데 지하수가 땅속에 흘러가면 다시 물이 흘러가면 물속에 뭐가 녹아서 이산화탄소가 약간 녹아서 흘러가겠지. 이거 이해되나? 석회암 지대는 석회암의 주성분이 탄산칼슘이 되는 거야. 이 세 가지가 고체가 얘 때문에 용해되어서 AQ 상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용해 과정이야. 화학 변화 중에 일종이고 정반응이야. 근데 땅속에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땅속에 이렇게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거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조금 있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아주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흘러가 점점 커졌어. 그게 지금 땅속에 있는 석회동물인데 그 흘러가던 애가 거꾸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은 날아가 버리고 결국엔 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고드름 모양으로 밑에서 내려오는 애를 종유석. 암석이 새로 이렇게 녹아서 흘러가던 게 기체 빠져나가고 원래대로 되돌아온 거예요. 역반응이야. 아래쪽에 이렇게 방울져 똑똑똑똑 떨어지면 밑에도 이렇게 밑에서 따라 올라가. 석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종유석과 석순이 만나서 기둥이 만들어져. 석주. 요 세 가지는 정반응 석회동굴과 어떤 과정이다? 가역반응 과정이야.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존재해. 그래서 얘로 나와 있는 거야. 염화 암모늄의 생성과 분해, 탄산칼슘의 분해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가역 반응이야. 근데 우리가 배울 건 그 뒤에 겁나 많고 여기서 비가역 반응을 먼저 골라내지 않으면 가역 반응을 니네가 찾아낼 방법이 없다고. 비가역 반응을 골라내라고. 가역 반응의 종류는 그 뒤에 다 나올 거니까 비가역 반응만 골라내. 1번 기체 발생관 찾아볼래? 45쪽에 1번 기체 아연 더하기 황산 수소 기체 나오는 거. 2번에 앙금 생성 반응이야. AgNO3 질산은과 염화나트륨 염화은 생기는 앙금 생성 반응. 자 3번에 산염기 중화 반응은 무조건 비가역 반응이라고. 연소 반응 어떤 물질이 O2랑 반응하는 모든 연소 반응은 다 비가역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아래쪽에 예제를 고르자고 하면 이게 뭐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기체가 발생했니? 기체 발생 반응이야? 맞아. NO2가 생겼어. 없던 건데. 그치? 그러면 비가역이라고 고르자는 거야. 자, 니은에 수증기가 자 상태 변화는 무조건 다 가역이야. 갔다가 수증기는 다시 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상태 변화는 가역인 거고 디귿은 아까 봤던 색깔 왼쪽에 시험관의 색깔 변화. 기체가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산화 이질소, 이산화질소. 근데 기체 변화냐? 없는 거에서 발생하는 걸 비가역이라고 본 거지? 가역이야. 암모니아는 대표적인 가역 반응이다. 암모니아는 정말 앞으로 쥐야장창 이 단원이 끝날 때까지 나올 거니까 암모니아는 가역 반응이야. 미음이 산염기 중화 반응이야. 산에 있는 H+, 염기에 있는 OH-. 지금 그게 어떻게 중화 반응이에요? 지금 잘 몰랐는데 어차피 뒤에 가면 산염기 중화 반응은 다시 다 점검할 거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 고르자. 다 첫 번째고 결국엔 이 단어는 가역 반응에서만 얘기하고 싶다는 거지. 넘겨볼까? 가역 반응에서 자 가역 반응이 있다는 건 정반응도 있고 역반응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정반응도 있고 역반응도 있다라고 하면 어딘가에서
중간에 멈추는 지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다시 정반응도 있고 역반응도 있다. 그러면 항상 자 평형 어딘가 멈추는 장소가 있는데 이 평형은 이렇게 얘기해보자. 세상의 변화는 딱 두 가지 관점에서 변화의 이렇게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1법칙이 뭐야?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측면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에너지는 어때지려고 하느냐면 에너지는 무조건 낮은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당연하지. 에너지 높다. 해서 어디로 가? 낮다. 로 가. 무조건 가려 해. 이게 세상의 방향성이라고. 지금 지원이가 계속 하품하고 아까는 졸려고 하고 자 1교시 끝날 때 쉬는 시간 열심히 나가 놀고 자 요즘 수업 태도야 훌륭해지고 있어요 점점 이게 백세라식으로 가고 있는데 자 수증기 세상을 가만히 놔두면 수증기는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졸려 책상에 엎드렸어 선생님이 나간 다음에 엎드렸어 그렇다고 엎드린 상태에서 땀을 파고 들어갈지는 않을 거예요 한계는 항상 있는 거야 그냥 에너지가 수증기가 더 높겠지 물보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물은 뭐가 돼야 돼? 얼음이 돼야 돼 에너지 측면으로는 근데 세상이 다 얼음으로 되어 있어?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세상이 다 얼음으로 된 건 아니라고 그 얘긴 변화가 일어나는 건 에너지 측면뿐만이 아니라 뭐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무질서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연력학 제2법칙이야 얘를 우리는 엔트로피라고 얘기하고 자 무질서도는 무조건 미안 아래쪽에다 적어줬다 왜? 무질서도는 낮은 상태에서 어디로 가려고 한다? 무질서도가 낮다 무질서도가 높다로 가려고 한다 얘를 우리는 다른 말로 엔트로피라 하는데 엔트로피는 우주의 엔트로피는 무조건 다시 0보다 커지려고 한다. 이 말을 증가하려고 한다. 무질서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세상은 변해가. 그러면 말 뜻 그대로야. 얼음이 규칙적인 거지. 수증기는 불규칙하고 지 맘대로 움직이는 애지. 그래서 무질서도로 얘기하면 무조건 이리 가야 돼. 이리 가야 돼. 세상은 다 수증기로 있어야 돼. 무질서도로만 얘기하면. 에너지 측면으로 얘기하면 얘는 세상은 무조건 뭘로 있어야 되고 얘로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얼음으로 있어야 돼. 에너지 측면으로만 얘기하면 그런데 무질서도로 얘기하면 세상은 무질서도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다 뭘로 있어야 돼? 수증기로 있어야 돼.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 세 개가 다 존재하잖아. 미음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얘기할 거야? 뭔가 요인에 의해서 다시 무언가의 요인에 의해서 어딘가에서 이 두 가지가 경쟁적으로 나타나서 어딘가에서 멈출 거라고 그 멈춘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자고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고 얘기하자고 그 무언가가 이 상태 변화에서 가장 주된 요인은 주위의 온도야 다시 주위의 온도라 이해하고 있으면 돼. 주위의 온도가 얼마냐에 따라 북극에 가 있으면 가능하면 얼음이 되려고 하겠지. 전체가 다 얼음으로 바뀌어? 얘 어떻게 할 거야? 엔트로피 무질서도. 얼음이기 때문에 이쪽에 더 치우쳐 있지만 완전히 일이 다 가는 건 아니라고. 어딘가에서 평형을 이룬다고. 왜? 북극에 가도 숨지고 살아. 수증기 있다고. 이해되나? 완전히 한쪽으로 가역 반응은 얘만 존재하는 상태가 또는 반응 물질만 존재하는 상태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정말 극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 중간에 어디선가 멈출 거야. 물론 얘가 더 유리한 환경이면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겠지. 얘가 반응 물질이 더 유리한 환경이면 그쪽으로 치우쳐 있을 거야. 그렇지만 완전히 한쪽으로 가는 건 굉장히 힘들다. 결과적으로 화학 평형은 중간에 어딘가에서 멈출 거야. 그걸 화학 평형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가장 니네가 이해하기 쉽은 걸로 우리가 배운 게 상평형. 자, 상평형은 뒤쪽에 이제 한번 내용으로는 뒤에 정리할 거니까 상평형은 뭘까? 고체와 액체는 상평형 장도가 있어. 주위의 온도에 따라 액체와 기체는 주위의 온도에 따라 어딘가에서 상평형을 이룰 거야.
가만히 놔두면 이런 거겠지? 밀폐된 용기 안에 물을 담아놨어. 그러면 진공이야. 그러면 이제 서서히 증발되겠지? 따라가 증발. 시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니?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물의 양은 원래 있었던 양보다 줄어들어 있고 증발은 온도가 같으면 무조건 똑같아. 증발은 온도가 같으면 똑같고 입자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되돌아오는 애도 생겼어. 이걸 우리는 응축이라 해요. 표현했지. 증기압 설명하면서 설명한 거야. 다시 어느 순간 그러면 멈출 거야. 더 이상 물의 양이 줄어들지 않고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같아서. 다시 증발 기억해. 속도와 뭐가 같아서 되돌아오는 응축 속도가 같아서 멈춰서 있니? 아니야. 증발되는 거 계속 있어. 되돌아오는 것도 계속 있어. 그래서 얘를 우리는 어딘가에서 멈출 거야. 항상 기억해. 정적 평형은 없어. 움직이는 거야. 10개가 나가면 10개가 들어와서 겉으로 보기에만 변화가 없는 이런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자고. 됐니 이거? 동적 평형 상태. 자, 그걸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하자. 증발 속도. V 증발. 벨로시티 이렇게 얘기하나? 되돌아오는 거 응축. 그래서 겉으로는 변화 없는 이 상태. 이 상태가 동적 평형 상태야. 동적 평형 상태가 된다는 건 상평형도 마찬가지고 용해도 얘기할 때 용해 평형도 결국에 동일하다. 어떤 물질이 용해되어질 때 용해 평형도 마찬가지야. 얘를 평형을 어떻게 이해해? 더 안 녹으니까 끝 이렇게 이해하지 말자. 다시 더 안 녹으니까 끝 이렇게 이해하지 말자는 건 뭐야? 설탕을 녹여놨어. 근데 여기 고체 설탕이 남아있다는 건 더 안 녹는다는 뜻이야. 맞아? 평형이네. 더 이상 녹지 않아. 이런 용액을 우리는 무슨 용액이라 해? 더 이상 녹지 않는 용액을 포화 용액이라 해. 눈에 안 보여. 정적 평형이야. 이러면 무조건 틀렸다고 할 거야. 이해됐나? 그러면 뭐라고 해요? 포화 용액은? 얘가 용해되어지는 애가 만약에 10개 있다고 하면 용해 속도가 있다고 하면 석출되는 애도 10개 있어서 그 변화량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계속 녹고 다시 석출되는 과정이 반복될 거야. 세상에 동적 평형은 존재해도 정적 평형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거야. 화학 변화 중에. 다시 화학 변화. 변화가 일어나는 중에 나타나는. 자, 그런데 아주 특이한 얘네들을 우리가 그래프 관계로 살펴보면 그래프 관계로 살펴보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반응 구별해라. 이렇게 증발 속도 얘기할 때 다시 증기압 얘기할 때랑 일반적으로 평형을 얘기할 때는 좀 달라. 왜냐면 온도가 딱 고정돼 있어서 그래.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증발 속도. 근데 처음에 진공 속에서 시작하니까 처음에 응축되는 양은 굉장히 제로 없다가 늘어나지. 그래서 어느 순간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이 상태가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증기압에선 동적 평형 상태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너무 넘어가서.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학 변화야. A 더하기 B가 반응해서 만약에 C가 되는 화학 변화였어. 근데 화살표를 정반응뿐만이 아니라 역반응도 같이 적어놨네. 다시 정반응뿐만이 아니라 역반응도 같이 적어놨네. 그러면 어느 순간 동적 평형이 되겠지.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자고. 중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 중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 얘 100과 얘 100을 반응시키면
앞으로 무조건 화학평형은 얘네는 세 개의 표를 만듭니다. 이거에 익숙해져야 돼. 세 개의 표, 세 줄의 표를 만들 거야. 그래서 처음에 반응 전, 반응 후. 그러면 중간에 반응하겠지. 처음에 해서 선생님이 가끔 적다 보면 준비된 물질, 그 다음에 나중에 새로 생긴 물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할 거야. 그러면 반응 후를 어디라고 아니 우선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자, 그러면 니네는 이 반응을 중학교 수준으로 문제를 풀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 둘 중에 하나가 다 떨어질 때까지 반응해요. 학교 시험을 봤는데 어딘가에서 동적 평형이 도달하는데 안 가르쳐줘요. 이따위 헛소리를 하고 있으면 정말 정말 있어. 미리 선행을 겁나 하고 나중에 고2가 된 학생이 걔는 죽어라고 학교 내신 문제를 100점을 못 받아와. 하나씩 틀려. 왜? 혼자 어렵게 혼자 고민만. 다른 애들 정말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답 이건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어. 답 그걸 혼자 고민하고 일개 불가능한데 뭐 이런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진다를 기준으로 한다. 어떤 거야? 마이너스 100. 그렇지? 여기에 반응하는 양은 꼭 기억해. 앞에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만큼만 반응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질 때까지 마이너스 50. 그러면 새로 생기는 건 2대 1대 2 찾아 놓으라고. 그러니까 얘 플러스 100 생기겠지. 이해됐나? 그러면 최종 도달하는 곳은 어디가 돼? 얘 없고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질 때까지 50 남고 자, 얘 100이 생겼어요. 처음에 200 있었는데 나중에 150 남았어. 이해됐나? 근데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아까 봤던 비가역 반응에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실제로 이 반응이 중간 어디에선가 멈춘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 이런 반응이 존재할 때 얘네들은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고 있자는 거야. 여기 이 A 자리 2배만큼의 많은 A가 있었고 자 여기 B가 있었던 거지. 그만큼의 B를 100 해서 200을 준비해놨어. 그러면 미안. 그래프를 이따위로 하고 있니? 이 A 더하기 B 여기서 시작했어. 반응 물질이 이만큼 100 준비했어. 근데 이 A는 급격히 낮아지고 B는 천천히 낮아져서 어딘가 변하지 않는 순간이 생기더라고. 이해될까? 중간이 변하지 않는 제로까지 떨어지지 않아. 어딘가 농도 자체가 변하지 않는 순간이 생기는데 화학평형에 도달했다고 얘기할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기억할 거. 반응물은 다시 반응물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감소하다가 일정해지는 거고 생성물은 없다가 생기는 거잖아. 없다가 생기는 거지. 어딘가에서 없다가 생겨서 이렇게 생겨서 같아져? 같아질 수도 있지만 아니어도 관계없다고. 이게 농도가 다른 곳에서 수평이 되어도 관계없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하자. 반응 물질이 반응해서 개수를 이렇게 놓으면 니네가 구별하기 힘드니까 기억하자. 그래프 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속도 그래프로 얘기하면 반응 물질은 처음에 빨리 줄어들다가 생성 물질은 늘어나서 그 속도가 일정하게 같아지는 얘는 화학 평형이야. 다시 속도 그래프로 평형이야. 근데 구별해. 속도가 아니라 농도로 나와 있는 대가로는 몰 농도를 의미한다. 대가로는 몰 농도를 의미하는데 농도로 얘기할 땐 반응 물질, 생성 물질 이래도 관계없다고. 수평하는 곳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화학 평형은 유지되는 거야. 이럴 수 있어. 이럴
이럴 수 있다. 농도를 그렸는데 농도가 이렇게 생성물질, 반응물질 이런 본 게 없다고. 농도가 변하지 않고 수평, 농도의 양이 일정 회 유지되는 그 상태가 화학평형 상태다. 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속도가 양쪽의 속도가 같을 때가 얘가 평형이야. 속도는 무조건 같아야 돼. 이 그래프만 평형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반응 속도, 결과적으로 반응물이 감소하는 속도와 생성물이 증가하는 속도가 양쪽이 같아서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게 같아서 변화가 없는 상태. 속도로는. 그렇지만 농도는 다를 수도 있고 얘도 오른 상태의 그래프일 수 있어. 반응의 종류에 따라. 그런데 대가로가 몰 농도를 의미한다. 앞으로. 자, 그러면서 같아지면은요. 얘는 당연히 얘는 평형에 도달한 거겠지. 아니, 어느 것도 관계없다. 얘만 아이고 얘는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농도가 변하지 않으면 평형에 도달한 거야.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인데?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길 때 얘네들을 표로 나타내면 앞으로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야. 얘 100을 준비하고 얘 100을 준비했어. A야. 그리고 여긴 B고 그 다음에 여기 C인데 개수도 아까처럼 찾아봤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제로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얘긴 여기 이렇게 6칸 중에 어디 하나를 가르쳐줘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시작을 알 수 있다고. 그 얘긴 뭐냐면 6칸 중에 얘 하나만 알아도 여기에 두 번째 전과 평형에 도달한 상태와 후에 실제로 반응한 양의 비를 무조건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수비다 2대1 대2 20 남았대. 그럼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9 얘기해. 마이너스 80. 그렇지. 그래서 20. 그러면 얘는 얼마 없어져야 돼? 얘 80, 마이너스 80 없어지면 얘는 마이너스 40 없어져야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플러스 60. 자, 얘는 반응물은 무조건 감소. 플러스 80. 2대1 대2라고 하면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내려와서 플러스 80. 평형 도달이야. 아까는 그냥 왜? 얘는 그냥 제로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질 때까지 반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었는데 평형에 도달 안 되면 저 나머지 중에 하나를 가르쳐줘야 된다. 열심히 적었는데 다 적었지? 아니요. 아니야? 그러면 재활용을 하고 싶었는데 재활용을 하지 말고 다시 풀어. 그러면 이 A 더하기 B가 이 C가 되고 있는데 세 줄을 니네가 항상 완성하라고. 반응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 준비된 거. 그 다음에 반응을 하겠지. 일정한 비율로. 그 다음에 평형에 도달한 상태. 그렇지? 아까처럼 여전히 100을 준비했어. 다시 100을 준비했어. 어디를 남길까? 어디를 남길까? 여기 할까? 여기 할까? 숫자 더럽게 해줄까? 37.7 뭐 이런 거 해줄까? 너무 그렇게 더럽게 할 게 없어. 채워봐. 답에는 이렇게 문제표에는 나오진 않겠지만 플러스 반응물은 플러스고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반응물은 플러스, 생성물질은 플러스로 새로 생기는 거지만 얘는 줄어드는 마이너스일 거야. 왜? 반응물이 줄어들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야 결국에.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하자고 하면 얘네들은 가역 반응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자. 중간에 어디서 멈췄대면. 자, 얘 빨리 채워봐. 이거의 절반이지. 15. 그러면 얘 2배지. 30.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70.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85. 얘는 그대로 0에 더해서 내려와서 30. 반응물질이 그렇게 나온 거야. 이해될까? 근데 얘를 가지고 얘 유도한 증명한 과정이 아니야. 증명한 과정이 아니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증명한 과정이 아니라 쟤를 가지고 별짓을 다 해봤다. 뭔 짓을 다 해봐?
반응물질 A가 있는데 A 곱하기 이 반응물질 B가 있는데 B분의 이것도 해보고 자 아니면 그냥 뒤집어서도 해보고 이렇게 잡다하게 이것저것 해보는 거야. 이게 퍼즐 풀듯이 몇 조? 47조. 47조? 47조? 아니 48조. 48쪽 좀 볼래? 실험을 몇 가지 했어. 반응식은 위에 두 번째 줄에 평형상수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CO 더하기 2H2가 반응해서 CH3OH가 생겼어. 그래서 처음에 실험 3번을 해본 거야. 표에 실험 1번은 처음 상태가 0.1 다시 0.1, 0.1을 준비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나중에 반응을 해서 영훈이 시선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책을 보라고 책 48쪽? 40? 너 복사된 걸 가지고 있잖아. 이거 작은 거. 작은 거. 아까 복사해 준 묶음. 야. 너 줬잖아. 이거예요? 뭐야? 아. 여태까지 그럼 계속 책을 안 본 거야? 아니, 미치겠다 진짜. 봐 48쪽. 중간에 표가 하나 나오거든. 자, 실험 1, 2, 3 했는데 처음 상태는 0.1, 0.1 준비해서 실험을 했더니 0.0911, 0.0822 해서 새로운 물질이 0.0089 이렇게 나왔대. 두 번째는 한쪽 CO를 아예 없게 하고 다시 H2도 없게 하고 생성 물질만 넣어놓은 거야. 그랬더니 역반응이 진행되어서 새로운 양들이 만들어진 거지. 자, 세 번째는 셋 다 0.1씩 집어넣어 봤어. 그랬더니 새로운 평형의 어딘가에 도달해서 이제 멈췄어.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아래쪽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결과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해 본 거야. 해서 얘는 실험값이라 해. 이론적인 이론값이 아니라 실험적으로 구해진 평형상수식이라고 얘기할 거야. 실험적으로 구해진 거야. 그래서 자, 뭘 해봤더니 반응물질 곱하고 생성물질을 분자에 올려서 값들을 비교해 보니까 1.19, 1.17, 2.17, 2.5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중간 것도 해봤는데 세 번째 건 겁나 얘가 문제가 14.5, 14.4, 14.5 거의 실험적 오차를 고려하면 거의 얘는 일정하게 맞는 식이 되어지는 거지. 얘를 앞으로 우리는 뭐라 할 거냐면 평형상수식이라 할 거야. 아주 간단해. 다시 아주 간단해. 무슨 얘기야? 암모니아 생기는 거 해보자. 3H2가 N2랑 반응해서 자 가역 반응인데 이 NH3가 된 거래. 그러면 앞으로 평형상수식 K는 이렇게 적을 거야. 대문자 K고 반응물질 대가로 뭘로 거야? 반응물질 대가로 H2의 얼농도 지수 앞에 있는 개수를 지수로 세제곱 N2 앞에 있는 개수 1 맞니 여기? 그 다음에 NH3 암모니아 앞에 개수 지수 계산한 값을 평형상수식이라 해. 앞에 개수를 뭘로 바꾼 거다? 지수로 바꾼 거야. 지수로 바꾼 거다. 그거 꼭 기억하자. 평형상수식이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니네가 맨날 봤던 중학교에서 맨날 보는 수증기 되어지는 이 반응은 자 가스 얘고 얘도 가스여서 아무 관계가 없었던 거야. 자 그러면 얘는 평형상수식으로 나타내자고 하면 어떻게 적을 거야? 이렇게 적으라고. 다시 평형상수식으로 얘 2몰 이렇게 가지고 미안 2몰 1몰 이렇게 반응시켰대. 평형에 도달했대. 다시 평형에 도달했대. 어디에? 가르쳐줘야지. 가르쳐줘야 알지. 얘가 0.2가 남았대. 그러면
기억하자. 다 계산해야 된다. 반응 전 반응하겠지. 반응해서 어딘가에서 평형에 도달할 거야. 우리는 저 평형상수식은 어디 농도를 쓸 거야? 꼭 기억해야 돼. 평형 농도를 사용할 거야. 평형에 도달한 농도. 자, 합체. 위에 얘 얼마? 얘 얼마? 일셈을 못한단 말이지 지금. 0.8. 마이너스 0.8 맞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얼마 없어져야 돼? 얘의 2배니까 마이너스 1.6. 그래서 얼마 남았어? 0.4 남았어. 2대 1대 2만큼 생겨야지. 플러스 1.6. 그러니까 처음에 없던 게 1.6만큼 생겼겠지. 그러면 평형상수식은 뭘 가지고 완성하고? 화학반응식을 가지고 완성하고. K는 H2의 제곱. 됐어? O2 그대로 1승. H2O는 제곱. 그래서 평형상수 값을 계산하게 된다고. 다시 H2는 지금 얼마 남았으니까 0.4의 제곱이니 0.2 뒤에 1.6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걸 평형상수를 한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거든. 뒤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복잡해졌을 때가 문제지. 여기 연습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근데 얘가 이제 쉽게 받아들여져야 돼. 쉽게 받아들여져야 뒤쪽에 이렇게 조금 난이도 있는 내용들을 이 개념으로 똑같이 이렇게 이게 원리는 이건데 이걸 좀 간략화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원리는 하나도 모르고 나중에 공식만 몇 개 외워서 이렇게 막 풀다가 보면 어느 순간은 이건 뭐예요? 막 이렇게 가버리. 다 화학평형으로 이해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계산할 때 몇 가지 좀 조건을 알아두자. 이런 걸 우리는 이걸 할 때 규칙 몇 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물질의 상태가 다르면 다시 불균일 평형이라 하는데 다시 불균일 평형일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불균일 평형은 물질의 상태가 다를 때 처리하는 방법을 좀 생각하자. 48쪽 아래쪽에서부터 나와 있는 거야. 48쪽 아래쪽에 물질의 상태가 다를 때 그 불균일 평형은 평형 상수식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평형 상수 간에 서로 간의 반응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얘만 지키자. 솔리드 고체는 앞으로 무조건 1 처리해서 계산하지 않을 거야. 평형 상수에 얘는 몰 농도 자체를 얼마로 처리해서 1로 처리해서 이게 활동도 1이라고 해서 얘는 이게 책에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어쨌건 액체나 기체가 고체에 접하고 있을 때 고체 자체가 반응 속도에 화학평형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는 거야. 걔가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얘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걸 어떤 순막 홈라우데 같은 데선 활동도 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우선 우리가 알 거. 얘는 사용하지 않을 거야. 있으면 아예 처리 안 할 거야. 빼고 할 거야. 다시 빼고 할 거야. 빼고 할 거야. 얘 빼는 거 기억해. AQ는 똑같이 사용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아연이 예를 들어서 황산불이랑 반응해서 나중에 이런 반응이 생겼어. 그런데 얘는 물속에 녹는 애니까 AQ 이렇게 적혀 있다면 이건 니네가 적으려는 얘기가 아니야. 적혀 있는 걸 해석하려는 얘기야. 무조건 화학 반응식은 다 나와 있어. 다는 거짓말이다. 거의 90% 이상 다 나와. 그 다음에 나중에 구리가 생기고 고체 더하기 황산 아연이 물속에 녹아 있어요. AQ야.
그러면 평형상수식을 세울 때 얘는 뭔 짓을 해야 된다고? 고체는 빼고 세워야 된다고. 이해될까? 가스 사용해야 돼.